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수도권 확산세를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의 유행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면서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주말쯤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절반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아직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64%를 넘으면서 앞으로 5천여 명 정도가 추가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방역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도 델타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하거나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백신 접종에 미온적이었던 공화당마저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23일 저녁 개막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참석 인원을 32명으로 제한했으며 종합순위 10위 이내의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으로의 유행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의 유행을 반전시키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중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유행이 확산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의료 자원도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유행을 반전세로 전환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는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중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오는 25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여부와 관련해선 새 거리두기 체계가 충분한 방역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 판단 자체가 다소 어렵다며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이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면서 방역 규제가 덜한 인근 지역으로 피서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속초 등 주변 해수욕장은 피서객이 크게 증가했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술집들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빈 강릉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 썰렁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흐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밤에는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해변 거리는 인적이 뚝 끊겼고 횟집과 카페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강릉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양양 해변은 딴 세상입니다. 백사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해변 술집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로 왁자지껄합니다. 강릉과 달리 양양은 거리두기 2단계이다 보니 술집과 클럽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한 겁니다. 거리두기 2단계인 속초 해수욕장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밤이 되면서 해수욕장 출입구에서 방문 기록과 발열 체크를 하는 통제 요원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백사장에는 여전히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모임 제한 기준을 어기고 5명 이상 몰려다니는 피서객들도 보입니다. 여기가 늘어난 게 아무래도 저쪽 아래지역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실제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은 강릉이 지난해보다 7%가량 줄어든 반면 인근 속초 등은 많게는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 해수욕장은 이번 주말부터 밤 9시까지 물놀이를 허용하는 야간 개장까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야간 방역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방역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로 4차 대유행 확산세가 더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4차 대유행은 일상 공간에서 개인 간 전파로 인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특징입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감염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규모도 커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방역을 함부로 완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3차 유행과 올여름 번지고 있는 4차 대유행은 백화점, 직장,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전파가 특징입니다. 특정 집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1, 2차 대유행과 달리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 2차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차 대유행 때 1000명을 돌파했고 4차 유행에 들어선 뒤엔 1,500명을 넘어 1,800명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장 이후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델타는 지금까지 변이 중에 최고로 전파를 잘하는 변이잖아요. 이런 변이가 지금 국내에서 이미 우세종이 됐고 백신은 변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라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아직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4단계를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자영업자들 목소리도 거세지만 현재 방역을 완화했다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아직 낮은 수준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델타 변이가 백신의 힘을 떨어뜨린다거나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만약에 델타보다 더한 거 나오면은 다시 의료 체계 다시 정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중에서 중증 환자 나오는 상황 발생해 버리면 이거는 상황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코로나 초기 상황과 비슷해져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 대부분 확진자 폭증에도 방역 조치를 해제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감기약처럼 보편화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올해까지는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의 백신 접종률이 접종 사흘 만에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고3과 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 동의자 63만 1000여 명 가운데 51.8%인 32만 7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3과 고교 교직원의 백신 1차 접종은 지난 19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 교육부는 접종 첫 주에 83%의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지만 아직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종사자의 백신 접종은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 학원 종사자는 35만에서 40만 명 가운데 78% 정도가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1차 접종 후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7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은 3420명을 상대로 한 임상 3상 결과 코로나19에 대해서 94.1%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42만 1073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 감마 변이 77%, 델타 변이 7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차 접종 후 입원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변이주에 따라 분석했더니 알파 변이 79%, 베타 감마 변이 89%, 델타 변이 96%로 보고됐다고 추진단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64%를 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총 59곳으로 14,000여 명이 정원인데 현재 9,000여 명이 입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64.3%로 5,000여 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중수보는 병상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입소 환자 역시 증가하면서 가동률은 전날 64%에서 0.3%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5개 제품에서 잠깐만 노출돼도 눈과 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위험 수준의 레이저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레이저 거리 측정기 2개 제품도 눈에 직접 노출되면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레이저를 방출했는데요. 등급에 상관없이 레이저 제품은 사람을 향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때 흔히 쓰는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레이저 포인터와 별 지식이 6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5개에서 위험 수준인 3B 등급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3B 등급은 잠깐만 노출돼도 눈과 피부에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등에 쓰이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눈에 직접 노출되면 위험한 3R 등급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등급 표시는 미흡했습니다. 문제가 된 7개 제품 중 6개는 실제와 다르게 등급을 표시하거나 아예 등급을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수요가 늘어난 골프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처럼 적외선을 방출하는 제품은 아예 안전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표준에 따라 적외선 방출 레이저 용품도 레이저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 사업자들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이저 등급에 상관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초기에는 어린이들이 감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었는데요. 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해서 전 세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어린이도 감염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국내의 상황 어떤가요? 네, 전 세계의 구체적인 동향은요. 코로나19 통계가 연령별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미국의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자가 지난달 말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국내에서도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감염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확진자 가운데서 19세 이하 차지하는 비중이 6%에서 8% 정도였는데요. 네. 대유행을 거치면서 점점 증가해서 이번 달에는 16%에 달합니다. 네. 다행인 거는 아직 19세 이하 확진 가운데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그렇다고 소아청소년의 위험이 덜하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소아감염병 전문가 애덤 레트너 뉴욕대 교수가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인들만큼은 아니어도 심각한 증상을 앓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감염된 일부 청소년들은 중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또 장기간 코로나19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고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현재 지금 등교 계약을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고려하는 국가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텐데요. 소아청소년 감염을 막는 것이 전 세계 공통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청소년 접종 백신으로 승인을 받은 건 화이자군이죠. 네, 현재 화이자 백신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승인됐습니다. 네. 모더나도 미국 등에 12세 이상 접종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승인 여부는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용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승인받은 백신이 아직은 없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등이 이 12세 미만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청소년이랑 성인들한테 접종할 때보다 더 적은 분량을 접종하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요. 12세 미만 아동도 한두 달 이내에 접종 대상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기대하기로는 학기 시작에 맞춰서 8월 말이나 9월 초, 10월쯤에는 최종 승인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12세 이상은 백신을 원칙적으로는 맞아도 되지만 각국의 정책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각국에서 소아 청소년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상황 어떤가요? 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등이 이미 12세 이상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네. 미 백악관은 10대 청소년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 위해서 10대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영국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12세에서 15세 화이자 백신 접종이 승인이 되긴 했는데 지난 19일에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을 연기하자고 권고했습니다. 네. 다운증후군 청소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이 고위험 청소년군을 제외하고는 접종을 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적고 또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인 심근염 같은 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청소년 접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hould make our own decisions based on the evidence that's available to us. And the overwhelming evidence is that this is a mild disease in children and that these vaccines are still producing a safety signal, which is rare but important. And we want to be quite clear that the benefits to children outweigh any risks. 네, 한편 WHO는요, 다른 이유로 청소년 접종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네. 고위험군 접종용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를 고려해서 아동 청소년 백신 접종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예. 네, 각국 입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네요. 자, 국내에서는 고3 학생들에게만 지금 접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식약처가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에게 접종하기로 허가를 했는데요. 네. 아직 예방접종 계획에는 고3을 제외하고는 아동 청소년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9일에 고3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됐죠. 접종 첫날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고3 이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2학기 개학 전에 방침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방역당국도 오는 9월까지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이 진행이 되면서 남아 있는 대상인 12세에서 18세, 17세 그 소아 청소년 연령에 대한 접종과 임신부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그 관계 전문가, 관계 학회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해당 대상자에서의 그 코로나 발생 현황 또는 위중증 현황 이런 역학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의 예방접종 경험에서의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접종의 의향성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진행을 해서 8월, 9월 이전에는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또 국제학술지 네이처는요, 과학자들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들이 흔히 걸리는 독감, 인플루엔자와 또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와 또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아동 청소년이 동시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은 치명률이 좀 낮다고 해도 그 코로나가 또 어떻게 변이해서 소아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루빨리 매뉴얼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확산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해외 유입 사례에 포함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지역 발생만 보면 1,533명인데요.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신규 확진자 규모는 뭐 과거 1, 2주 이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수도권에서 4단계 적용된 지 오늘로 한 11일째 되거든요. 근데 수도권 4단계 효과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에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 확산세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길게는 이번 주를 넘어서 다음 주까지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양상을 보면 수도권 4단계의 방역조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확진자가 2,000명 이상까지 급증하는 것은 이 4단계 조치가 막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다음 주까지 결과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의 방역 조치를 격상 없이, 그러니까 사실상 셧다운에 준하는 이러한 방역 조치 없이는 지금의 유행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당분간은 현재 확산세가 유지 또는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확진자가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해부대 양성 확진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예. 코로나19 최대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데이터는 차치하고 어제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예. 네. 방역당국은 어제 오늘까지 결과는 아직 수도권 4단계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번 주말을 거쳐 다음 주 정도에 수도권 4단계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방역당국과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보통 현재의 확진자 규모는 과거 1, 2주 이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과거 1, 2주 중에 보통은 확진자가 통계에 잡히는 기간은 감염 후 수일 내에서 10일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예. 만약 수도권 4단계 효과가 확연했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확진자 규모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다음 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전망에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또 이번 4차 유행의 원인으로 델타형 변이와 이동량 증가를 꼽았는데요. 전국 이동량이 줄면 확진자도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의 인구 이동과 변이의 어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량을 줄이게 되면 확산세의 속도는 감소할 것이고 오히려 확진자 수도 감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수도권 4단계 방역조치 시행한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전국의 이동량은 겨우 2.3% 정도밖에는 줄지 않았거든요. 네.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8%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도권에서 8% 정도 이동량 감소는 과거 3차 유행 때랑 비교를 해보면 과거 3차 유행 때에는 그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라서 비교적 큰 폭의 이동량 감소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동량 감소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의 확산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방역당국에서 이동량을 줄이게 되면 확진자가 감소할 걸로 예상은 하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지금보다 더 이동량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법론의 의문점이 좀 있고요. 예. 여기에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과거 3차 유행과 비교를 했을 때 이동량을 보다 더 감소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3차 유행 때 대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4단계가 연장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사실 짧고 굵게 가기 위해서 최고 수준이었던 4단계를 적용했던 건데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될 때 제가 코로나19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 거리두기 시스템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 방역 조치를 적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5단계 거리두기 시스템에서 최고 단계의 전 단계인 2.5단계랑 비교를 했을 때 방역 조치가 오히려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화된 측면이 있는 데에다가 현재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게 전파력이 높은 알파 변이 바이러스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알려진 수치, 그러니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2.5에서 3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 홍대 앞 주점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 양상이나 최근에 보이는 여러 가지 델타 변이의 양상을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수치보다는 훨씬 더 전파력이 높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5단계보다도 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 4단계의 조치만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과거 2.5단계에 비해서 완화된 조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4차 유행과 함께 돌파 감염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특히 얀센 접종 후에 돌파 감염이 눈에 띕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나온 결과는 체계적인 분석 결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얀센 백신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단계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일단은 얀센 백신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보다 많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얀센 백신이 일회만 접종을 하는 백신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백신의 경우에는 고농도로 1회 접종하는 것보다는 저농도로 2회 이상 반복 접종하는 게 면역학적 측면이나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접종 프로그램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화이자 백신을 2차로 교차 접종 후 심정지됐거나 사망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늦은 접종보다는 교차 접종이 낫다라는 게 원래 방역 당국의 입장이었는데 교차 접종의 안전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차 접종이 안전성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대표적으로 영국, 스페인, 독일 등지에서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이 결과들 종합적으로 보면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경미한 수준의 이상 반응의 증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교차 접종에 의한 어떤 심각한 부작용 이슈는 공통적으로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과성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간에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과학적인 상식을 보더라도 교차 접종 시에 안전성에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과성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언제쯤 확산세가 꺾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며 백신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공화당 지도부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어 접종 속도가 올라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주 어린이 감염자가 2만 3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과 비교해 거의 2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린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개학을 몇 주 앞두고 있어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아과 학회는 지침을 통해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누구나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렇듯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자 백신 접종에 사실상 부정적이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태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백신 음모론을 배척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하라고 말했습니다. These shots need to get in everybody's arm as rapidly as possible, or we're going to be back in a situation in the fall that we don't yearn for, that we went through last year. 그동안 항체 보호를 주장하며 접종을 거부했던 공화당 하원 2인자인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 총무도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허위 정보가 백신 접종을 막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주장과 노력에 맞섰던 공화당이 당내에 퍼져 있는 음모론에서 벗어나려는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0명대를 넘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QR코드에 보건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보건증명서에는 백신 접종 사실과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f I get tested now, I can go, but I can get corona in this queue right here. So I will have corona for the next 72 hours, but a negative test. 이제 파리에서는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시설에 들어가려면 보건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된 18,000여 명 가운데 96%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Nous devons réagir. Et en même temps, la clé, on la connaît, c'est pas tout à fait nouveau, mais la contagiosité de ce variant Delta nous oblige encore plus, il faut vacciner.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체 인구의 4분의 3인 5천만 명에게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히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전체 56%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46%는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21일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124개국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 13개국 증가한 것입니다. WHO는 주간 역학 업데이트 자료에서 많은 증거가 델타 변이의 높아진 전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지배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WHO는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의 정확한 구조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또 지난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340만 명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보다 12%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치러지는 2020 도쿄올림픽이 23일 저녁 8시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개회식은 무관중으로 열리며 세계 정상급 초청 인사도 2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회식 공연 역시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분위기가 아닌 진지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선수단의 입장 행진은 종전처럼 진행되지만 우리 선수단이 참석 인원을 32명으로 제한하는 등 206개 참가국의 개회식 참석 인원도 크게 줄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7개 이상의 금메달과 종합순위 10위 이내의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 팔부터 가정용 로봇 청소기, 최근에는 서빙을 대신하는 서비스 로봇 등 이미 로봇은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로봇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공존하는 협동 로봇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로봇 개발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기계연구원의 혁신로봇센터인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박찬훈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계신 곳이 바로 기계연구원의 혁신로봇센터잖아요. 네. 이곳이 올해 새로 신설된 조직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기계연에는 약 50명 정도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구 분야도 로봇팔, 로봇 핸드, 그리고 이동 로봇, 의료 로봇, 로봇 지능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세부 단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계연은 이러한 세부 단위 성과들을 통합하고 또 융합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기술 도약을 이룰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로봇 전문가들을 하나의 싱크탱크에 담아서 혁신 로봇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예. 혁신 로봇센터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기술, 그리고 비대면 사회를 위한 로봇 기술, 그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리쇼링을 위한 로봇 기술이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로봇 기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로봇 기술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역할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역할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또 개발 중인 많은 단위 요소 기술들, 특히 단위 원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서
기술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개발한 로봇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다양한 로봇 기술 성과를 발표하셨던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장애인을 위한 로봇 기술이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무릎형 로봇 의족은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그 로봇 의족 국산화 기술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걸로 이제 그 연구로 인해서 발목이 절단된 분들을 위한 발목형 로봇 의족을 개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작년에 보훈처 주관으로 국가 유공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한 가족분께서 이제 참석하셔서 남편분이 무릎 위가 절단된 유공자이신데 너무 고생이 많아서 대퇴절단 장애인을 위한 무릎형 로봇 의족도 꼭 개발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해당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발목형 로봇 의족은 연구 기업을 설립했고요. 그래서 상용화 단계에 지금 진입해 있는 단계이고 무릎형 로봇 의족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데 내년 정도에는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만나볼 수 있다니까 벌써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로봇 의수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발목이나 무릎형 그 로봇보다는 로봇 의수 개발이 조금 더 어렵다면서요? 뭐 특별히 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어려운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로봇 의수는 절단된 손을 대신해서 팔에 결합돼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의 많은 관절과 또 복잡한 움직임을 구현하면서도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벼우면서도 손의 파지 기능은 최대한 자연스럽도록 구현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되겠고요. 저희가 개발 중인 로봇 의수는 500g 정도 무게로 이런 자연스러운 파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절링크 구동 방식과 와이어 구동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절링크 구동 방식은 손가락 끝으로 이제 작은 물체를 잡는 데 유리하고 와이어 구동 방식은 손가락 전체로 큰 물체를 감싸 잡는 데 유리한데 이 두 방식을 혼합해서 감싸지는 방식과 손가락 끝으로 잡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그 이제 착용하고 계신 분의 의도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의수를 장착한 팔 부분에서 근전도 센서를 저희가 부착을 해서 신호를 받는데 그 신호를 통해서 지금 착용자가 어떤 동작으로 물건을 잡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동 모드를 바꾸어가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것보다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능과 아주 비슷하려면 무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로봇 하면 사실 크고 무겁고 이런 좀 투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노약자나 고강도 노동자를 돕는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근육 옷감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더 가벼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몸에 착용하는 형태의 로봇을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에 단단한 뼈대 형태의 로봇을 연결해서 이제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골격 형태의 로봇은 큰 힘을 내기에는 매우 유리한데 단점이 이제 무겁고 또 착용하고 또 벗고 하기가 이제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단단한 외피의 형태이다 보니까 신체의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지나 혹은 잠바와 같이 편안하게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옷처럼 굉장히 가볍고 또 입고 벗기가 옷과 같이 쉽습니다. 그리고 옷의 형태이기 때문에 신체의 움직임에 제약이 거의 가해지지 않고요. 그래서 불편함이 이제 사용하는데 굉장히 작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옷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모타와 같은 무거운 구동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를 스프링 형태로 만들고요. 그것을 천처럼 시슬과 날실 구조로 배치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근육 옷감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옷감에 전기를 넣어주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동작과 이제 유사한 동작을 보이면서 근력을 보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 옷감을 사용하면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팔의 힘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앉고 일어설 때 하체 힘을 보조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근력이 부족한 노약자를 위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을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충분히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봇 발전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데요. 네. 네. 자, 지난해 기계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검체 채취 로봇도 개발하셨잖아요. 네. 이게 당시 저희도 보도를 전해드렸을 때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센터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심각하게 된 지역에서는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된 로봇을 이용하면 의료진은 환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상태에서 특수하게 저희가 제작한 마스터 장치를 운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료진이 조작하는 마스터 장치의 명령에 따라서 환자와 대면한 로봇이 검체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면봉을 코에 깊숙한 것까지 밀어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정보를 의료진이 시각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비대면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가 있고요. 개발된 기술은 의료기기 전문 회사에 이전이 됐고 또 상용화를 위한 노력 중에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절차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의료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기대하고 드는데요.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혁신로봇센터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로봇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맞는 그리퍼가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주해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로봇이 제공해줘야 될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들은 한 대의 로봇이 몇 개의 정해진 물체만 다룰 수 있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그리퍼를 사용하면 됐었는데요.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로봇은 한 대의 로봇이 매우 다양한 물체를 모두 파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요리나 서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대의 로봇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식재료나 다양한 요리 도구나 다양한 식기류 등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계원에서는 형태에 무관하게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맞는 그리퍼를 개발을 했고요. 보통의 그리퍼는 단단한 집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그리퍼는 집게 구조인 것은 동일한데 물체를 잡는 부분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변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부분이 물체를 잡는 동안에 눌려지게 되면 물체의 형상과 동일하게 변형이 되고요. 일단 변형이 되고 나면 다시 표면이 단단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마치 새로운 물체를 잡을 때마다 그 물체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그리퍼처럼 동작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물체든지 다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요리나 서빙과 같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로봇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의 손을 닮은 로봇성 기술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만나는 다양한 물체를 단순히 잡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선을 이제 개발해보자 하는 목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예를 들면 가위를 사용해서 종이를 자르고 분무기를 또 사용해서 꽃에 물을 뿌리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로봇선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모터를 손가락 관절에 직접 배치해서 로봇선을 만드는 방식의 경우에는 손이 사람 손보다 훨씬 커지고 또 사람 손이 내는 만큼 큰 힘을 잘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사람의 근육을 흉내내서 와이어로 당기는 구조의 경우에는 이 팔뚝 부분에 와이어를 구동하는 모터가 다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목 부분에서 딱 잘려져서 로봇에 장착될 수 있는 그런 모듈형 힘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원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이제 극복을 해서 그 병렬기구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해서 모터의 동력을 손가락에 이제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터들이 병렬로 전달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모터를 손바닥 안에 다 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힘은 매우 크게 하면서도 손목 부분에서 딱 잘려지는 그런 모듈형 핸들을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로봇팔에 장착이 가능하고 그래서 기존의 핸드들에 비해서는 사용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손을 그대로 구현해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른 연구원과 대학, 기업까지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는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자, 혁신 로봇센터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계원의 로봇 기술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람을 위한 로봇 기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로봇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세부 단위 기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봇팔이나 로봇 손이나 이동 로봇이나 입는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 뭐 심지어는 로봇 부품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원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보된 다양한 핵심 원천 기술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돕는 로봇, 또 노약자나 고강도 노동자를 돕는 로봇, 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막연히 멀게만 느껴졌던 로봇과의 공존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로봇과의 공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기술의 관점인데요. 기술의 관점에서는 로봇의 안정과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일하는 작업자를 이제 혹은 우리 그 사람 동료를 이제 다치게 하지 않는 수준의 완전한 수준의 안전 기술이 확보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로봇이 충분히 지능적이어서 사람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게 이제 충분히 편안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부탁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는 사용되기 어렵거든요.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로봇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수용성의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용성이 저희 사회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IT 강국이 된 것처럼 아직은 기술적으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로봇의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높은 수용성을 보일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가장 먼저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수용성에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그 어떤 윤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제반들이 포함이 될 텐데요.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가 로봇 사회를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계연구원 혁신로봇센터 박찬훈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 방향이 바뀌자 일반인의 자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전훈진 박 교수팀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유명인 자살 보도가 나간 후 한 달 동안 일반인 자살률은 평균 18%가 늘어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2012년 자살 예방법과 2013년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 시행되면서 유명인 자살 보도 후 한 달간 자살률 증가폭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유럽을 강타한 홍수가 21세기 말에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팀은 컴퓨터 모델링으로 예측한 결과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 2100년쯤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지금보다 14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제투기류가 약해져 지금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는 태풍이 발생할 것이며 홍수 위험 또한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과학 난제에 도전하는 선도형 융합연구단 3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 핵융합로 구현과 우주 암흑에너지 규명, 신경망 재건 등 과학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선도형 융합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3개 연구단은 앞으로 5년 동안 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공개형 토론회와 맞춤 멘토링 등 난제 도전형 연구 수행 방식이 도입됩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다음 달 11일 열리는 갤럭시 공개 행사와 관련한 5개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커딜리 서커스,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 중국 상하이 K11 쇼핑센터 등지에서 5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이 새로운 갤럭시 기기에 대해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광고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경쟁사인 미국 월풀을 큰 격차로 제치고 생활가전 부문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월풀은 지난 2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1.7% 상승한 53억 2,400만 달러, 5조 9,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G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생활가전 매출이 6조 8천억 원을 올린 것으로 분석돼 월풀의 1분기에 이어 8천억 원가량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용 로봇과 장애인의 거동을 도와주는 입는 로봇 등 로봇이 일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선 기술뿐 아니라 로봇을 받아들일 제도적 준비도 필요한데요. 우리나라가 로봇 사회를 선도할 수 있게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